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선포하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93% 하락한 23,957.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52% 내린 2,64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43% 떨어진 7,166.6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 미국 제조업 업황이 더 호전됐지만 서비스 업황은 확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3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에 55.3에서 55.7로 올랐습니다. 3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다만 3월 미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전월 55.9에서 54.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전포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인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USTR은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품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은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잠정 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통상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업종별로 금융업종이 4%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에 산업과 소재, 헬스케어 업종도 3%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는 2,5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바이오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1.5%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국내외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정책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내년에는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아직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미국의 신임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작년 12월 금리 인상에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우선 금리 인상 부분은 그전에도 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놀랍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어떤 추가적인 멘트,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또 몇 번 추가적으로 올리냐, 또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3번 정도로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한다는 기조를 좀 밝히면서, 내년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좀 상향 조정했긴 했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례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좀 경제 흐름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나온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에 지금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투자, 그리고 이 고용 지표가 지금 양호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세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대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부분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리 역전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신용국 중심으로 한 이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의한 수혜주와 그리고 피해주가 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은행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저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은 건데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소나기를 피했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관세 면제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오늘 또 새벽에 좀 나왔던 얘기 부분이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대상국도 좀 제외를 됐습니다. 우선 한국이 관세청 보고 대상국에서 제외됐던 내용이 미국 통해서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면서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같은 7개국이 관세부가 대상으로 제외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어떤 수입 철강의 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2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비롯해서 이 외교통상 라인이 워싱턴으로 좀 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철강 관세 면제국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철강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이 미국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의 그런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이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FTA에 대한 어떤 개정 부분에 있어서 양국 한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행이고요.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과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런 좀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좀 위험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뭐 미국 수출에는 또 피해를 보지 않아서 철강 업체 미국 쪽 수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만 이제 중국이 이 미국 쪽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이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쪽의 수출 부분이 급감하게 된다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관세에 면제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부분이 아니라 어떤 중국과 미국과도 조속히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우리 뭐 철강 업체나 아니면 중간재적인 입장의 산업들이 좀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세가 아무튼 면제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투자 심리가 우려되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상승 여력을 크게 좀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면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철강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우려됐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낙폭을 회복하는 부분이고 역시 또 면제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시장에서 환기시키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출과 전반적인 업종, 그러니까 미국 쪽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어떤 철강 외에 관세가 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일단 잠시시킨 상태에서 미국 수출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가운데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명에 치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가와 함께 추락한 이 신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최대 위기에 빠진 페이스북 오늘 주가도 2%대 조정이 나왔는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저커버그 페이스북 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언론에 잘 노출을 안 하는 그런 CEO인데 그만큼 이번에 페이스북에 대한 실수 부분이 얼마나 컸냐라는 게 반증이 됐었고요. 이 페이스북에 이런 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크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에 실수를 했고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했는데 우선 추후에 봤을 때도 2014년이었죠. 페이스북에 접근하는 다른 어플들에 대해서 악성 앱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 접근 권한을 축소하긴 했었는데, 하지만 2014년 전에 만들어진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사를 단행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그 전에 2014년에 만들어졌던 어플들한테도 어떤 이제 제한을 할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광고 수익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커버그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고 결국 우리 플랫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페이스북의 어떤 그전에 이 저커버그 CEO가
좀 유지했었던 어떤 그 프라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많이 내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역시 이 가장 큰 수혜 부분은 이 보안 관련주들이 가장 큰 1순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한번 이 페이스북에 대한 페이스북에 대한 이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어떤 블록체인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쪽에서의 그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매 관점은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못 드리겠고 오히려 차라리 비트코인 말고 말씀드렸듯이 보안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고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2,500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2%대로 조정을 받아서 오늘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국내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어제 국내 시장 흐름들 오후 1시 30분부터 불편했습니다. 예. 네, 그게 가장 큰 팩트고요. 오늘은 또 그래도 내일 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미국 시장 때문에 또 휘청이게 생겼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솔직히 어제부터 속이 안 좋다,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속이 안 좋으면 원인부터 찾아야죠. 예. 병의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흐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일단 제가 FOMC 회의를 꼽지 않을래야 안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 여러 가지 흐름들 다 분석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보는 상황 쪽에서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데뷔 무대다 보니까 직접 CNBC를 틀어서 영어로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제가 좀 잘하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옐런 의장보다 어떤 회견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 이렇게 짧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제 많이 생각하는 시장과의 소통 능력 쪽에서는 옐런 의장의 한 30%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점이 많이 느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청사지나 이런 분들을 명쾌하게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약간 모범적인 어떤 모범생의 입장을 보여줬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앞으로는 저희가 해석을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내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에 의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겠다라는 부분 쪽에서 저는 이번에 FOMC 회의 의장에 대한 발언과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약간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지겠다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파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부분들도 일단 내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상승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면은 그에 걸맞히다 보다 얘기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이다. 이쪽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 특히 첫 번째로는 이 철강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한국이 빠졌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행정부가 잘 대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철강을 다시 유예를 해줬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7개국은 이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남게 되면은 중국이네 화살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철강은 빼주는 대신에 그다음에 뭘 요구를 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일단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일단 먼저 때린 사람이 지금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렸으니까 이만큼은 보상해 줄게. 근데 너 또 뭐 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때린 사람한테 우리가 고마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약간 그래도 안도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FTA 관련된 쪽에서 아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아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된 쪽에 대한 압박들은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죠. 추가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품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정해지지 않은데 지금 한 1,300개 정도 품목과 함께 지금 이제 이 500억 달러가 왜 정해졌냐면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첨단 기술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받는 피해액의 10%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생각하기에 중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는 규모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인가요? 이 정도 되면은 500조는 지금 중국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이거를 중국은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관세 부과해. 이렇게 둘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라는 쪽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반응이 아마, 빨리 시작한 만큼 그래, 때려라. 나도 때리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아마 주말 사이에 또 나올 겁니다. 중국에 대한 반응들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우회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직접적인 보복 관세가 아니라 채권을 판다든가, 특히 채권을 판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채권 보유국 1위인데 채권을 팔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해서 뭔가 좀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울교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쪽을 노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썼던 부분들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 우리도 시작하겠다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약간 이제 격화가 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인데 이 중국의 반응들 주말 사이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북 관련된 얘기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한정된 얘기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 의견 하향, 주가 하락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밀렸죠. 이런 부분들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에 관련된 흐름으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즉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IT주, 제약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이제 훼손 신호가 나오면서 급하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의 종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지금 저희가 많이 해석하기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올해 몇 회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몇 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팩트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보통 유동성 장세로 쪽으로 한 9년, 10년 동안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해피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은 많이 축소가 된다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대형 기술 IT 업종들 보통 PER이 40배, 뭐 많게는 80배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비도 저희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은 일단 걷어들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틀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세는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어떤 무역 전쟁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니까 아직 우리나라엔 피해는 없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거나 아니면은 밀렸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반등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파가
과연 수출 주도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점진적으로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뒤에 가게 되면은 수출 관련된 모멘텀들이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은 우리나라가 받는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약간 단기와 아니면 중장기적인 시각과 관련된 변화된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의 흔들림에 꼭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몇몇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주가 역시 1.5%나 빠졌었는데 신라젠, 차바이오텍 등이 10% 이상 내렸었지요. 루머도 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바이오주가 흔들리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추하시게 되면 모든 해법이 다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어제 왜 갑자기 제약 바이오주가 빠졌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특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약 한 2, 3주 동안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약간 이제 셀트리온은 가만히 있는데 셀트리온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어떤 고점 행진들을 계속 벌였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순환 매집으로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대장주는 가만히 있는데 제약 바이오 안쪽에서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어떤 신고가를 돌파하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끌고 나간다라는 얘기는 일단 고점 징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징후가 좀 높았다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 외국계 바이오 펀드 청산설 그리고 뭐 신라젠이 프랑스 병용 투어 6개월 연기설 병용 투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연기죠. 어떤 뭐 중단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들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또 하나 오늘 타격을 갈 가장 또 중요한 뉴스가 차바이오텍이겠죠. 차바이오텍이 감사 의견에 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R&D 관련된 연구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자산으로 잡느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왔는데 정부안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견들이 상당히 큰데 일단 회계 감사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거 인정을 자산적으로 잡아줄 수 없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은 분명히 보시면서 특히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주에 올라갔던 대표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렇습니다. 임상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게 만약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 실적도 마찬가지거니와 주가도 앞자리수는 두 자릿수가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대표적인 얘기였었죠. 네. 그러니까 즉 임상시험만 통과하게 되면 임상시험의 결과만 잘 좋게 되면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울고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액 몇십억, 몇백억밖에 안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까지 들어갔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당연히 경적을 울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이라도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셨는데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파셔야 됩니다. 파셔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일단 다시 관심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과 업종 쪽으로만 포커스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톡스 관련주들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보톡스 얘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네, 분명히 보게 되면 메디톡스와 관련된 보톡스, 보툴리늄 관련된 쪽은 그래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나오는 데이터는 충분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꺾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는 어떤 조정세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임상시험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움직였던 모멘텀들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군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32만 원대 중기 저항이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9만 원대입니다. 29만 원대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 전후로 해서 아마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올라가면 또 매매의 관점입니다. 이게 계속 또 50만 원, 60만 원 가겠지가 아니라 29만 원대 갔다가 또 34만 원대 부분 또 저항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 때마다 대응했다가 빠지는 전략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났었죠.
그러다가 또 차익 매물 분명히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도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일단 매매 영역과 함께 종목도 압축해서 가는 전략들.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지금 바라보는 가장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약바이오주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지금 들어온 뉴스를 좀 보니까요. 중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의 맞불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또 오늘 국내 장 열리기 전에 큰 악재가 되는 걸까요? 예, 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나오다니 예, 조금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예, 미국이 발표하니까 바로 몇 시간 안에 지금 발표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도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철강입니다. 미국산 철강과 돈육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산 철강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가장 큰 쪽에 대한 블루칼라의 지지 기반이 가장 큰 쪽에 대한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거기를 집중 공략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맞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산 돈육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농수산 관련된 육가공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돼지고기 관련된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타격을 줄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왔던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국도 머리를 잘 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 보면은 이제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미국에서 세부 품목이 발표될 겁니다. 예. 미국은 아마 첨단 기술 관련된 쪽, 중국이 취약한 쪽,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지적재산권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취약한 부분을 또 노리려고 할 거고 또 중국은 또 그거를 미국이 취약한 쪽, 특히 트럼프를 미국 전반적이 아니라 트럼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지금 이번에 무역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가 왜 이 무역전쟁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제일주의보다 그 이면은 나는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선까지 나가서 어떻게 보면 선거율을 지지 기반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측면들이 나오는데 지지율 기반을 늘리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쪽에 블루칼라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 쪽에서의 기반들에 대한 분위기를 오히려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겠다는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기치를 같이 내보인다라는 관점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율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아마 지금 이제 재선의 중간 선거나 재선에 실패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격해질 때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부장님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1.5% 빠졌었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 중에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약간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약간 긴 시간으로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도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겠죠. 예.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아마 장중에는 그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주들 특히 감사 의견 관련돼서 별로 안 좋은 의견들 아침부터 벌써 이제 찌라시면 찌라시랄까 예. 이런 종목들이 벌써 이렇게 쭉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감사 의견 정리한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흉흉한 분위기, 즉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제약바이오 앞서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차익 매물을 오늘 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던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은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끝나고 이제 그럼 이제 뭘 볼 것이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을 이게 얼마만큼 안전한 가격이냐. 즉 이게 실적이 반영돼서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은 갖고 있는 주가냐라는 쪽을 많이 바라볼 겁니다. 그럼 포커스는 실적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반이 물론 유동성 장세가 왜 유동성 장세가 꺾이느냐, 그러니까 왜 금리를 올리느냐에 대한 기반은 실물 경기가 좋으니까 그걸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물 경기에 대한 반영들도 무시 못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또 쭉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실물 경기가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럼 또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 흐름들의 출렁임은 즉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단기 저점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재반등하고 하는 이런 여러 차례 국면들이 올해는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올해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에 관련된 흐름들로 말씀드리게 되면 배트는 좀 짧게 주시라 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올해 초까지 해서 현재까지 주식을 매매를 좀 확대를 시켜서 공격적으로 종목들이나 다양하게 공략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종목 수나
아니면 공략하는 종목의 흐름들도 많이 압축시켜서 대응하신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과 상관없이 내 종목들은 더 수익이 잘 나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전략들도 되기 때문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수익 실현을 하되 급락 시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부장님?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네요. 예, 예,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야간 선물시장이 1.5% 빠졌던데요. 오늘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 구간들 넘어가더라도 얘네들을 추세로 보지 마시라. 우선은 얘네들 중심에 두고 아직은 혼조세 장세다. 그래서 저희는 리딩시에 319 지수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먼저 매도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320 지수 근방만 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다. 이렇게 하고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13, 310 지수 초반장까지 열리는 매도 추세로 계속 끌고 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매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매도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본다. 그래서 주식하신 분들이나 노열하지 마시라. 이렇게 농담까지 있었는데 우선은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부 저항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부합이라고 여기시고 지속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의 그림 또한 더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쳤었어야 될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그래서 325 안착을 못한다에다가 배팅을 건 상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모든 물량들을 많이 줄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보합을 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저가를 낮추는지 볼 생각이고요. 오늘 하락세는 장중에 3포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저항점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앞으로의 또 3포 정도의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규나 물량을 줄이고 보신 분들은 반등 재매도 구간을 설정해서 볼 생각이고요. 320 지수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20 지수를 맞고 319점 중반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추가 하락 여부를 좀 더 남겨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보합 구간 하단부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저희가 예상한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분들 예상하고 보셔야지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 저항은 322 지수라고 좀 더 여유 있게 볼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319 중반 지수부터는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그림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315로 하반 경직성을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꽤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유로 달러 말씀드리면서 달러 인덱스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89 지수들 저희는 지지가 된다 생각을 하고 배팅을 했습니다. 여전히 운이 좋았는지 정확하게 89 지수에서 지지가 된 모습으로 매수 반등을 했고요. 걔네들이 이제 89.50대 오면서 저항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의 윗 구간까지를 저희가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조세 양세에서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가 다시 일어나는지 볼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아직은 FOMC 이후에 혼조세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저희는 매도 친다 해서 윗구간 매도 전략을 들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합군 하단부 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근처에서는 우선 매도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방 경직성으로 얘네들 눌림 매수 전략을 펼쳤었죠.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눌림 매수 전략. 그래서 다시 보합권으로 설정된 모습이고요. 골드하고는 약간 흐름들은 똑같으나 움직임 바운더리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FOMC 시장 이후에 시장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예상장은 1.24540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3700대 아래 구간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력으로 예상하고 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매도 우위에 달러 강세에 대한 관점을 두고 싸울 생각이고요. 우선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아직은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보합권 매매 전략에 반등한 애들 매도 우위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고가와 그 다음에 어제 저가 중심으로 두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에 입절을 잡고 끌고 가는 형식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희가 이 구간 위에 매수를 많이 먹지 못했지만 65.70을 최고가로 여기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펼쳤었죠. 대신 이 구간을 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매도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스윙을 했었습니다. 자, 매매는 이렇게 했었고요. 매도로 끌고 와서 매수를 잡고 다시 매도로 끌고 가서 80대에 1차, 그 다음에 64.20대까지 추가적인 매도 전략 펼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방을 크게는 볼 수 있겠으나 그거는 큰 반등 이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부터는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64.50대 벌써 저항들 다 와버렸네요. 이 구간들 저항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윗구간들 다시 보합권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요. 예상 지지력은 64달러에 첫 번째 예상 저항 65점 지금 자리 50,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면 얘네들은 65달러를 향해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익절되는 사인이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매매가 1차 일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익절을 좀 잡고 보시기 바라시고요. 이미 추세 지지력에 오늘 배팅이 매수 쪽으로 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구간들 이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합권 형태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의 끝은 이 자리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매도를 볼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 저희가 펼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 구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 아래서 매수 전략을 펼쳤고요. 여전히 이제 또 고가 와 있기 때문에 일부 익절을 하고 오전 중에 보합권 단타 매매 전략을 여전히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가나 저가에서 짧은 손절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어서 전략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치신다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경제 신세계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늘 출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질문들을 주시면 생방송으로 추가적인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선재 트레이더는 밤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꽃샘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에서 한낮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14도가 예상되는데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도 다시 짙어지겠는데요. 오전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고 오후가 되면서 나쁨 단계, 그 밖에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많게는 15도 이상 차이 나겠는데요. 한낮엔 서울 14도, 대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맑은 가운데 속초와 울진은 영하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엔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주, 대구 15도, 부산 1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겠고요.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